사랑하는 당원 동료들, 당선되지 못한 우리 후보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책임이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잘못입니까? 한동훈 잘못 아니에요. 근데 이자가 정치 전응화예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윤석열 대통령 탓을 하고 당대표하면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될 수가 상황에서는. 없어? 예. 근데 왜 저렇게 과대망상을 가지고 있을까? 미친 거죠. 그런 사람이니까 이번 총선에 이렇게 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당의 참패로 끝난 총선 결과 그 이후에 뭔가 수습하는 모양새와 함께 한쪽에서는 특정 인사를 맹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총선에 진 거다. 도대체 뭐 한 거냐? 떠난다고 다가 아니다. 이런 분위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화면으로 좀 소개해드리죠. 요즘 보면요, 연일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해서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게 그제 나온 건데요. 앞서서도 며칠째 얘기했지만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옥 맛보게 해준 지옥.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된 것 출발부터 잘못이다. 잘못돼서 지옥을 맛보게 해준 장본인이 바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이 당에 있는 한 그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이렇게 비판하는 날선 비판을 연일 쏟아내자 이에 대한 반발도 나오고 있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김웅 의원인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을 겨냥해서 이렇게 또 반박을 합니다. 간사함으로 따지면 이분은 황제급이다. 지난 10일 총선 직후죠. 그리고요, 어제입니다. 진짜 지옥 맛보게 한 것은 2018년 지방선거 무능과 막말로 지원 유세까지 거부당한 주제에 이렇게 날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해시태그 걸려 있죠. 강약 그 자체다. 강약이면은 강약 약강 그 자체다. 그러니까 강한 쪽에는 약하고 약한 쪽에 강하다, 이 뜻이 되나요? 이렇게 받아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봐야겠는데요. 정기환 교수님, 우선 앞서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제 그 앞서서도 엄청난 이 날선 비판 쏟아냈는데 그제 발언 중에서 지옥을 맛보게 해줬다. 그리고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무슨 뜻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워낙 홍준표 시장이 말을 이렇게 난사하는 스타일이어서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지옥 그 말은 자체는 저는 200석 범야권 200석을 위협했던 총선 결과 이른바 역대급 참패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개헌 저지선이 붕괴된다. 탄핵 소추가 가능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까지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일련의 역대급 참패의 상황까지 내몰리게 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어떤 강한 비토 정서를 드러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를 용납하지 않겠다? 모르겠습니다. 내 눈에 흙이 되는 한 한동훈이 보수 세력의 대표하는 대권 후보가 되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또 본인의 욕심이자 의지를 보여줬다. 저는 근데 왜 갑자기 홍준표 시장이 이런 강한 어조로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나? 저는 지금 며칠째예요, 이게? 근데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저는 홍준표 시장의 고도의 노림수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한 의도다.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강경 보수 지지층의 지지를 등에 업고자 하는 노련한 정치인의 전술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성공할지, 그러나 당장 비춰지는 모습은 참패한 여당 내에서의 소위 이른바 적전 분열 또는 서로 내분 양상이 극화되는 것으로 비칠 것이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의 의도가 그대로 여당 내에서 어떤 힘을 받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혁진 변호사? 네네. 홍준표 대구시장의 표현 중에
본인이 이 당에 있는 한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해서. 이거는 당으로 절대 돌아오지 말라 이 뜻입니까 지금요? 제가 봤을 때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 그런 뜻 아닌가 싶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최종적으로 그 대통령 후보를 다퉜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시장이 국회의원 5번 하고 그다음에 경남 도지사 2번 하고 예. 대구시장 하고 이제 할 거는 제가 봤을 때 뭐 국무총리도 양이 안 찰 거고 결국 마지막 남은 거는 이제 대권인데 예. 대권도 거의 이 다음번 차기가 마지막이 아닐까 싶거든요. 뭐 나이나 뭐나 여러 가지를 딱 봤을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당의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는 일반적인 그 팬덤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개인적인 인기로는 한동훈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여당에 있을까? 과연 야당에도 있을까? 예. 지금 뭐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는 게 그 탐탁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요. 근데 홍 시장 말이 조금 안 맞는 게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다고요? 네네. 총 한 번 안 쏴본 병사를 사령관으로 임명한 게 말이 되느냐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홍 시장 말대로 총 한 번 안 쏴본 윤석열 후보를 그 후보로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후보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성공을 했는데.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다음에 만약에 그 말이 맞는다라고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작년 12월 26일에 예. 비대위원장 됐을 때 그때 극렬하게 그 막았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그때 비판을 했었어야지. 결과 다 나온 다음에 거봐라 내가 이럴 거 몰랐냐.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때도 뭐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는 했지만 그때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컨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지금 좀 예. 떨어졌지만 내가 오를 줄 알았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르기 전에 샀었어야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격변기에 또 접어들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미 비대위원장 자리 사퇴했고요. 네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연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아무 반응이 없네요. 지금 뭐 굳이 반응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어차피 시간이 지나가면 예.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시점이 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다시 전면에 등장할 거고요. 정치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또 이제 흘러 가가지고 한동훈이라고 한 사람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잊혀지고 그냥 변호사하면 될 거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은 뭐가 나타날 거라 이렇게 많은 분들 지금 정혁진 변호사 그렇게 보셨는데 홍준표 대구시장께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한 아주 표현 보면 날이 서 있는 표현들이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아무 반응이 없죠. 그런데요. 한 전 위원장과 가까운 인사로 통하는 김경률 비대위원은 뭔가 반응을 보였는데요. 알쏭달쏭한 반응을 보였어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걸 반응을 해야 되나. 홍준표 시장의 그런 일련의 증상들에 대해서 내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저건 강형욱 씨가 답변을 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은데. 대통령 강용욱 씨? 예. 홍준표 시장에 대한 정확한 반응은 강형욱 씨가 제일 정확히 알 것이다. 제가 혹은 뭐 다른 사람들이 따질 계제는 아니다. 차기에 대한 어떤 고려성 그리고 경쟁자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말고는 저로서는 생각되는 것이 없습니다. 강형욱 씨요. 반려견 훈련 전문가로 통하는 뭐 대통령이란 별칭도 갖고 계신 그분 얘기가 나왔네요. 그분 정도는 뭐 답변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취지인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설정 전환되는데 이 얘기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얼마 전에 한 전 위원장을 비판하면서 문재인 사냥개가 돼 우리를 짓밟던 사람 여기서 처음으로 개가 등장을 합니다. 사냥개가. 이거를 염두에 둔 건가요? 김경률 전 비대위원은 대통령 강형욱이 답변을 해야 될 상황 같다. 그러자 이게 오늘 나온 반응이었어요. 그러자 홍준표 시장이 또 빠르게 반응을 보여요. 분수도 모르는 개가 사람
비난하는 꼴도 본다 지금.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네. 강영욱 씨에게 물어보라는 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사실 예.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예. 김경률 비대위원이 서로를 동지로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면은 이 당에서 서로 당원 동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에 비유한다? 이거는 정말 서로 갈 때까지 간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강영욱 훈련사를 그렇게 거론하는 거는 정말 잘못됐다. 그 강영욱 씨 자체가 조금 이건 왜 나를 지금 갑자기 이거는 저도 강영욱 훈련사 좋아하는데 예. 왜 여기 끌어들인지 모르겠고요.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왜 그 대통령 당선됐다는 아무 말 안 하고 지금 얘기하냐. 이 보수의 원류지 않습니까? 그래도 20년 이상 우리 홍준표 홍준표 시장이요. 했죠. 보수죠. 예. 그런데 그분들이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용병이죠. 동지가 아니고. 그럼 용병이면 권력을 줬으면 제 값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도 당선이 됐고 정권 교체를 했으니까 그래도 인정을 하는데 성과가 있다. 거기는 이미 성과가 한동훈 있다. 비대위원장 당신은 예. 권력을 그렇게 줬는데도 제 값을 못 댔다. 그러니 저런 막말을 듣고 있는 거겠죠. 동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냥개의 얘기. 그러니까 이 반려견 훈련 그런 비판은 반려견 훈련 전문가가 답을 해야 될 거야. 그렇죠? 개가 사람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사실은 이 비판 수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이 모습을. 김철원 교수님,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좀 때 아닌 도구 논쟁까지 벌어지는 상황이어서 좀 답답한데 사실 이번 총선 패배의 책임은요 예. 위로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어. 대통령에서부터 저는 일반 당원까지 모두의 책임이 있고 예. 그 책임은 모두가 다 n분의 1로 다 짊어져야 될 그러면은 몫이거든요. 특정 인사 쪽에 책임이 더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지금 안 된다 이 뜻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시장이 지금 어떤 정치적 평가를 넘어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어떤 이런 평가는 너무나도 과도한 거라고 봐야 되고요. 제가 볼 때 지금 어쨌든 이번에 이런 사태가 총선 패배하게 되면 당은 당대로 지금부터 어떤 홍준표 시장의 이런 당의 언론들이 좀 중심을 잡고 차분하게 좀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습보다는 약간 뭐랄까요 떼어내려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의석은 범야권의 180석 이상을 빼앗겼지만 예. 실질적으로 득표율로 볼 때는 45% 이상을 국민의힘에 지지를 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예. 분들이 보면 굉장히 많은 의석이 지금 범야권에 넘어가서 굉장히 실망하고 좀 절망하고 있는데 저런 논쟁까지 지켜보면 정말 국민의힘이 진짜 집안꼴 잘 돌아간다. 이런 진짜 한심하게 조금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런 불필요한 논쟁은 좀 그만하고 어떤 홍준표 시장이 당의 원로로서 중심을 좀 딱 잡고 지금부터는 조금 총선 패배에 따른 어떤 민심을 어떻게 조금 당을 예. 정상화시킬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총의를 모으고 좀 지혜를 모으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이번 총선 패배 책임 관련해서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어떤 비중 얘기를 좀 꺼내놨네요.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책임이 크다라고 봅니다. 예. 당의 책임은 없을 수는 없대. 저는 20대 80 혹은 30대 70, 20에서 30 정도 비율이 당의 책임이다. 이렇게 그 얘기는 봅니다. 그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눈에 비친 모습. 정기랑 교수님께 보시기에는 총선 패배 책임은 어느 쪽에 더 있다고 보세요? 저는 전적으로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저는 8할 이상 9할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책임으로 봐야 되겠다. 그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 주장이 나오는 건 조금 한 위원장으로서는 조금 억울하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희망한 것도 아니고요. 한동훈 위원장을 소환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아닌가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정권 심판의 여론을 희석시키고 예. 한동훈이라고 하는 대권 카드를 조기에 내모임으로 해서 이번 총선을 어떻게든 선전으로 이끌어 보려고 했던 것이 집권 여당의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 결과가 역대급 참패로 나타나면서 본의 아니게 책임 논쟁으로 지금 휩싸이고 있는데 저는 당이 참패 이후에 조용한 것도 이상하지만 예. 그 논의의 수준이 이를테면 개 논쟁이라든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예. 정말 당이 어디로 갈지 모르게 하는 아주 불편한 지금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정혁진 변호사는 책임 어느 쪽에 더 비중이 있다고 판단하세요? 일단은 집이 어려워졌어요. 집이 어려워져가지고 뭐 부도가 났든지 뭐가 났든지 예. 그때 아빠가 잘못했냐 엄마가 잘못했냐 서로 엄마 아빠가 싸우고 애들이 싸우고 그러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정부 여당에 있어서 아버지 같은 역할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당대표 비대위원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정부 여당인데 대통령이 아니고 그 뭐 비대위원장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가장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의 역할은 어머니 정도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이 어려워지면 누구 잘못이겠습니까? 우리 집이 망했다 그러면은 가장인 제 책임이지 예. 우리 집사람한테 네 탓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번 선거의 변곡점 제가 봤을 때 가장 그 근접한 순서로 봤을 때 예.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이종섭 대사 황상무 수석의 그 해프닝. 그 다음에 그때 아주 공교롭게 뭐가 있었습니까?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당이 쑥 뭐 해가지고 그러면서 돌풍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마지막에 의정 갈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불가피한 그런 측면들도 있지만 예. 어떤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갖다 다 뒤집어 씌운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정세 판단에도 제대로 맞지가 않고요. 문제가 있으면 그 원인을 갖다가 알아야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를 갖다가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총선 결과 나왔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위원장직에서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여당 내 사람들, 여당 분들의 눈은 계속 한 전 위원장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바라보는 눈의 성격은 비판을 하는 쪽 눈도 있지만 뭔가 자꾸 보면서 기다리는 듯한 눈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난 주말 한동훈 전 위원장이 토요일 새벽에 당원들을 향해서 뭔가 글을 씁니다.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당직자 보좌진에게 보내는 메시지, 이게 새벽에 나왔어요. 새벽에. 그럼 밤을 새서 쓴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제가 부족했죠. 이건 책임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아내고 고칩시다. 우리가 국민의 사랑을 더 받을 길을 찾게 되길 희망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일해서 참 좋았습니다. 동시에 수도권 낙선자들에게 위로 전화도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요. 저 메시지 중간 부분. 뭔가를 알아내서 고치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국민들 사랑을 더 받을 길을 찾길 희망한다고도 얘기합니다. 김지우 민주당 부대변인. 이거 해석 좀 해주세요. 이거 완전히 떠난 겁니까? 돌아올 거라는 암시를 하는 겁니까? 저는 99% 정치를 하고 예. 당대표로 돌아오겠다. 예. 이런 미련을 보인 걸로. 99%면 1% 남겨두신 건 뭐예요? 1%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99% 본인 의지는 있다. 그러나 여당 대표 자리는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고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예. 대한축구협회장이 축구 선수 경험도 없고 감독도 안 해본 문외한을 갖다가 축구 국가대표 감독으로 지명하고 월드컵 나가서 독일한테 5대0으로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와서 참패한 것도 경험이라고 국가대표 감독직 다시 하라 그런다면 예. 가만히 있을 축구 팬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진짜 2인자로서 예. 여태까지 누릴 거 다 누렸고 예. 앞으로 그 과도한 권한 행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 왔다. 혹시라도 해외로 유학 가실 계획이면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대로 가야지. 예. 명색이 법무부 장관인데 정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곳에 간다면 예. 우리 대한민국 검사들 예. 창피해서 검사 생활 못합니다. 꼭 범죄인 인도 조약이 있는 곳으로 유학 가시길 바랍니다. 그 조약 얘기는 왜 하신 거예요? 뭘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혹시라도 유학을 가게 된다면 오해 살 짓을 안 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아유, 그냥 막 쏟아내셨어요. 지금요. 범죄 인도 조약까지 말씀하셨는데 또 메시지를 남겼는데 그게 뭐 단순히 이제 떠나겠습니다라고만은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뭔가 국민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 뭐 이런 거에 강조를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게 어제부터 설치가 됐나요? 오늘 설치가 됐나요? 어제 오늘 국회 앞에 뭔가 모습이 있었어요, 이게.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보죠. 보여드릴게요. 60개가 왔는데. 잠시만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사퇴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약간 좀 위로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화환이 온 거예요. 화환이. 화면 좀 보겠습니다. 국회 앞에 한동훈 응원 화환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선진국의 정치인 이렇게 쓴 건가요? 가운데가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님 사랑합니다. 뭐 동료 시민이라고 썼고요. 뭐 응원합니다. 뭐 돌아와 주세요. 뭐 이런 글도 써 있는 화환들이 왔다는 거예요. 김철원 교수님. 네. 국민의힘의 아마 지지자분들이겠죠. 이건 여당의 지지자분들인데 이분들은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 말고는 당을 이끌어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그럼? 일단 그것보다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총선 때 예. 어쨌든 외로운 논톱이었거든요. 본인이 어쨌든 선거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날 유세를 끝나지 못하고 탈진할 정도로 전국을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응원을 하는 그런 조금 메시지로 좀 보이고요. 또 이번 총선을 통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상당히 좀 정치적 자산을 축적을 했거든요. 어쨌든 본인이 공천 관리에서부터 또 수도권에 낙선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 예. 어떤 그분들의 유세 지원을 다 다니면서 상당히 그분들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고마워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총선에는 전체적으로 패배했지만 본인의 정치적인 자산을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이겁니까? 한동훈 어떤 팬덤도 좀 생기고 당내에 어느 정도의 좀 당내 기반도 좀 만들어진 부분이 있죠. 그래서 상당히 좀 단기간이 기간이지만 상당히 압축적인 그런 아마 정치 경험도 지금 같이 경험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당내 기반이 좀 만들어진 거, 그다음에 선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행보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기반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럼 그 행보는 뭘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치의 맛을 알고 있거든요. 아, 맛을 봤다 이제. 그래서 맛을 봤고 그 뭐 이제 홍 시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셀카도 있고 한동훈이라는 그 연호도 있기 때문에 예.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은 잊혀지는 겁니다. 잊혀지는 거. 이미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렇습니다. 잊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차기 행보에 대한 선택지가 많지는 않아요. 일단 차기 당권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예. 내년이나 내후년에 있는 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거나 아니면 2027년 뭐 대선에 바로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상황이 불확실하거든요. 가장 확실한 상황은 예. 아마 7월이나 8월 달 어느 정도 당이 정비되고 난 다음에 치러지는 그 당권 도전으로 가는 게 가장 확실한 선택지가 될 수 전당대회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 예. 그 여름에 치러지는?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선택지고 아마 본인이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당내 기반도 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차기 당권으로 나가는 조금 확실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 나머지 다른 선택지는 굉장히 좀 불확실한 상황들이거든요. 지금 총선에 패배를 했고요. 당이 본인이 총선을 이끌었는데 그리고 나서 비대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상황. 자, 그럼 다음 수순은 무엇일까? 지금 뭐 정치권에서 이쪽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무엇일까? 자, 그런데 전례랄까요? 사례랄까요? 그게 있었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22년 3월 대선에서 졌잖아요. 패배입니다. 이때만 해도 뭐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행로가 어떻게 되는 거 여기에 다 온통 관심이 있었는데 2달 뒤인 5월에 재보궐선거에서 출마해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로부터 3달 뒤에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당대표로 뽑힙니다. 2단계를 거쳤죠. 2달 정도 시간을 보내고 의원이 됐고 3달 정도 시간을 보낸 다음에 당대표 됐고 이런 전례가 있는 물론 경쟁 정당의 상황이에요.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은 자 4월 총선에 졌습니다. 다음이 뭐냐는 거죠. 그림이. 만약에 복귀를 하게 된다면 시점은 언제를 선택할 거냐. 이겁니다. 정기란 교수님. 일단 돌아온다면 언제쯤 타이밍, 시점을 볼까요? 어떻게 일단 전제가 있어야겠네요.
돌아온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돌아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언제입니까? 그러나 시점을 지금 예단하기 어렵다. 그건 본인도 잘 모를 것이다. 예. 이를테면 지금 총선 참패 패장입니다. 그 책임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사령관 역할을 맡았던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바로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그리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습니다. 예. 실제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정리해내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본인이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당과 지지자들의 소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가장 저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비대위원장 자리에 앉는 것도 당의 요청에서 그렇습니다. 나온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데요. 이재명 대표하고 전혀 다른 게요. 예. 한동훈 위원장 당의 뿌리, 아까 뭐 김 교수는 어느 정도 있다고 내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 뿌리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기 사람 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원외라고 하는 현실 정치인의 현실 정치 한계가 뚜렷할 겁니다. 예. 이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또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 당대표로 끌어올려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은 이 시간에는 지금 일단 퇴장하는 게 맞다. 자, 그리고 소위 이른바 성찰의 시간을 거친 이후에 예. 당과 지지자의 소환에 의해서 그것이 재보궐선거가 됐든 또 다른 어떤 선거가 정치적 계기가 왔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나타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뭐 당 대표가 됐든 대선 후보의 한 반열로 올라가는 것이 맞지. 총선 때 셀카 놀이하면서 뭔가 대권 놀이한다고 비판받았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 정치를 지속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은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를 아마 날짜를 잡고 할 거거든요. 그때 등판하는 건 빠르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빠르다고 봅니다. 성찰의 시간이 좀 더 길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질문드리면 올해 아닙니까? 올해 넘어가서 내년입니까? 그럼? 저는 올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당이 예. 여당 내에서 처절한 반성 속에서 당의 진로를 놓고 보수 세력이 어떻게 재편돼야만이 예. 결국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쟁이 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주 책임자였던 한동훈 위원장은 빠져 있는 게 맞다. 그리고 그 논의의 결과로서 한동훈 위원장이 소환되거나 예.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게 보수 세력의 어떤 집권을 위해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원톱이다. 이게 뭐 정치권 그렇게 봤잖아요. 근데 실제 어떤 의사결정 과정도 보면요. 한동훈 전 위원장 주변에 있는 분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군요. 확실히 본인이 뭔가 결정을 하고 본인이 실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반복적으로 보여줬거든요. 이번에 과연 본인이 정치권에서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아마 본인 이외에 다른 분들이 짐작하기는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내에서 중진 의원들, 그러니까 중진 당선자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앞으로 당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지도부가 없는 상태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논의했다고 합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없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그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당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중요하지.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비대위를 만들고 그다음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그런 지도부를 뽑는 것. 이제 그것이 하나의 결론입니다. 당원 당규상 전당대회를 치르려면은 비대위로 가야 된다.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비대위를 거쳐야 됩니다. 수습을 하는데 비대위가 또 나온 거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 비대위가 몇 번째인가요, 지금? 지금 현 정부 출범 이후 여당 내에서 비대위만 이미 3번이에요, 이미 3번. 이준석 대표 사퇴 후에 주호영 비대위, 그리고 이어서 정진석 비대위,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총선 치른 거잖아요. 근데 총선 패배 후에 이 비대위가 사실 해산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 사퇴 후에 전당대회를 하긴 해야 되는데 당대표를 여기서 뽑아야 되는데 그럼 비대위를 거쳐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 중진 당선인들과의 만남에서 결론을 낸 건 아니에요. 내일 다시 이번에 이제 초선이 되는 당선인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만나서 또 얘기를 좀 해본다고 해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정혁준 변호사. 네네. 비대위 끝나다 또 비대위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은? 글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국민의힘 당원을 찾아봤거든요. 예. 96조에 나와 있는데 비대위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당대표가 거리됐을 때에는 비대위를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사실 자연스럽죠. 당대표가 없으니까 비상체제로 간다는 거는.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예. 당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원내대표가 예. 당대표 권한대행은 누구냐면은 원내대표도 없으면 뭐 최고위원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은 윤재욱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서가 예. 원칙적으로는 당대표가 거리됐을 때는 비대위 두는 게 맞는데 예. 그런데 당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를 설치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 윤재욱 권한대행이 설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국위원회 추인을 받아야 된다. 당내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네요. 제가 봤을 때 윤재욱 원내대표의 결정에 따라서 아니다. 지금은 어차피 비대위 해봤자 어차피 전당대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당대회 해야 되니까 그냥 당분간은 그 당대표 권한대행 그 체제로 가고 그러다가 뭐 이제 국회의원 임기가 예. 6월부터는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 적절한 때 조기 전당대회 해가지고 당대표를 뽑는 게 맞겠다라고 윤재욱 그 원내대표가 생각하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 아니, 그게 아니다. 그냥 그 원칙대로 간다. 단서 규정이 아니라 예. 본문 규정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비대위 두는 게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비대위가 많잖아요. 비대위 끝나고 비대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 생각에는 뭐 지금 비대위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비상 상황도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가 물러났을 땐 비상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지율 팍팍팍 떨어지니까 이거를 반전하는 카드가 필요하다. 예. 비상 상황이었잖아요. 예. 지금 이제 결과가 다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비상 상황이니까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그 패배한 상황이지. 예. 그러니까 그건 뭐 그 국힘에서 알아서 여당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제 상식으로는 지금 뭐 그 윤재욱 원내대표 체제로 간다고 한들 크게 다를 게 있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약간 관리 차원에서 시간을 좀 보내고 추스리는 비대위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 말씀인데 하나 더 질문 드리면 그러면 그 이른바 관리형 비대위예요. 수습을 하고 관리하는 정도만 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끝나면 전당대회라서 당대표 뽑아야 되는 상황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좀 빠른 얘기 같기도 한데 여당 내에서는 당대표는 영남권 출신 의원인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되고 수도권 출신이 돼야 된다. 수도권 민심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뭐 찬밥 더운밥 가릴 게 아니고 누가 봐도 그래도 이제 여당이 바뀌었네. 예.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좋은 분이 예. 영남이든 호남이든 뭐 아니면 수도권이든 할 거 없이 딱 됐으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이 근데 드는데 혹시 그런 분이 이건 누가 봐도 괜찮은데 하는 분이 또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십니까? 뭐 제가 뭐 아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누가 딱 봤을 때 잘 뽑았다. 예. 이런 분이면 됐지 뭐 그분이 출신이 어딘지는 제가 봤을 때 별로 개의치는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영남권보다는 수도권이나 차라리 호남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인물 뭐 이렇게 딱 봤을 때 뭐 예컨대 성경에서 뭐 모세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나면 제일 낫지 않겠나 하는 게 생각입니다. 김초영 교수님 모세 같은 분이 떠오르십니까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좀 전당대회를 앞둔 예. 그 과도기적 비대위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총선의 결과를 좀 수용해야 되지만 이 차기 전당대회가 왜 중요하냐면 차기 당대표 되는 사람이 2년 임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26년도 한 7월 달쯤에 임기가 끝나면 바로 대권 레이스가 시작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차기 전당대회 당대표 되는 분이 만약에 대권 주자급이 된다면 상당히 급하게 좀 대권 레이스가 진행될 가능성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또 어떤 국정 쇄신의 의미를 담으면서도 예. 차기 총리나 아니면 전당대회를 통한 차기 당대표를 뽑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바로 2027년 대권 레이스가 사실상 시동을 거는 방법이 대선 주자급이 당대표가 되면 또 그 자체가 또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이 그렇습니다. 뜻입니까? 지금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시는 분이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인데 이런 분들은 다 대권 주자급들이거든요. 예. 만약에 아마 이번 국회 개원하기 전에 뭐 7월이나 8월 달쯤 돼서 전당대회를 한다면 제가 볼 때 이게 관리형으로 가지 않고 아마 차기 대권 레이스가 시동이 걸리는 그런 전당대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번에 조금 과도기적이지만 비대위를 어느 정도 가져가느냐 그리고 이 안에 이번에 전당대회 룰 세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떤 단순한 관리형이 아니고 예. 차기 전당대회를 꾸리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원도 지금 100% 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당심과 민심 어떻게 적절하게 할 거냐, 그 단일 지도 체제로 갈 거냐, 아니면 합의제로 또 바꿀 거냐, 예. 어떤 당 지도부의 지도 체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좀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차기 전당대를 하기 위한 좀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앞으로 중요하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당대표가 있는 체제에서 총선을 치르면 뭐 간단하게 비상상황 발생했으니까 비대위 꾸리시죠. 이게 통상 국회의 모습이었어요. 정당들. 근데 비대위로 선거를 치렀는데 참패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뭐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단순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자, 지금 여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다각도로 전해드렸고요.